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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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한 분 한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호영 전문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호사 출신 보험 전문가 이호영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하니까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에 더 신뢰감이 갈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어서 전상인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드리는 보험 서포터 전상인 전문가입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 서포터 좋습니다. 오늘도 어떤 내용들 잘 서포트해 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편도진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편도진 전문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유익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이호영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 보험은 요즘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는 보험이죠. 간병보험인데요.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간병비를 걱정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효도보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후 대비를 하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하는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보험임이 분명합니다. 한 사례로 제 지인분께서 이번에 고관절 골절로 입원을 하셨었거든요. 고관절 골절은 뼈가 붙을 때까지 움직일 수가 없고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간병을 하다가 오랜 입원으로 다들 너무 지치는 상황이 왔을 때 저한테 연락이 왔고 보험 내용을 확인했더니 간병인 특약이 가입되어 있으신 거예요. 나머지 입원 30일 동안 간병인 사용하시고 좀 많은 금액들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셨었고 진작 연락할 걸 그랬다며 저한테 엄청 고마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잘 알지 못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왜 간병인 보험이 중요한지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병인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와 간병인 보험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실비보험이나 암보험은 많은 분들이 가입도 하셨고 중요성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간병인 보험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간병보험 왜 꼭 필요한지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인데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치료 기술은 나날이 증가하니 생존율이 올라가는데요.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마냥 건강하게만은 늙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가족들이 한 지역에 사는 경우도 드물기도 하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는데 자녀분들은 취직해서 수도권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나 지역을 이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간병이 어렵다 보니 간병인에 대한 수요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족 간병이 좀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0대에서 70대 분들은 형제 자매가 많아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이 가능했지만 30대, 40대 분들은 상대적으로 외동 비율이 많고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로 지방에 부모님이 계시며 자녀분들은 수도권으로 취직하여 1인 가정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이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거나 이 가족분들과 좀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더욱더 간병보험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부담 경감입니다. 나날이 높아지는 간병 비용에 대한 부담은 이미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 내 가족 중 누가 아프거나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치료비는 실손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등에서 치료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많이들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지만 간병 기간이 만약 한 달, 두 달, 그 이상이 된다면 현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생업에 지장이 생기다 보니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간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가족들의 극단적인 선택이나 아니면 간병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가족 범죄, 갈등 범죄 등을 우리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이 나오고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이고 사실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아파 간병을 하고 있는데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와 더불어 육체적인 고통까지 드니 실제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게 장애나 질병이 생기면 누구나 이런 돌봄과 의료비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간병의 주 책임은 여전히 개인에게 몰려있는 것이 현실이죠. 우리나라는 2025년도 노인 인구가 전체 20%를 차지하고 2050년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까지 겹쳐서 인구 구조가 변해 한 명의 자녀가 두 명의 부모를 책임지거나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독박 간병, 간병 파산의 현실이 머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게다가 입원비와 치료비는 실손 의료비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간병비는 실손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일을 그만두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돈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진단비는 준비되었지만 간병비는 필요 없겠지 하시는 분들도 많거나 혹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평균 금액을 알아보니 하루 간병비로 13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일주일이면 91만 원, 한 달이면 390만 원, 그 외 추가 요금들까지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과연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실까요? 문제는 뇌출혈 등 중증 질환으로 병원에 오래 계시는 경우 1년에 간병인 비용으로만 4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병원비는 별도로 납부를 또 따로 하셔야겠죠. 가족들끼리 나누어 부담을 하더라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네, 그러네요. 이 간병비를 정확히 몰랐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간병비가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입원 환자를 둔 가족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병원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간병인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나 정성은 간병인 개인의 재량이므로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비용보다 더 적게 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프를 또 보시다시피 간병비 부담 체감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7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 다양한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도 96%가 넘는 비율이 아주 부담스럽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비용 부담이 크게 다가오다 보니까 간병보험 꼭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간병보험 종류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병보험 종류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간병인 보험은 지원 일당과 사용 일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은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 시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병원으로 파견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간병인을 구할 필요가 없어
보험사에 요청하면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간병인의 신원이라든지 능력이 보장되어 있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큰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 48시간 안에 보험회사에 간병인을 요청을 해야 돼서 입원하고 신청하면 하루 이틀 정도 간병인이 늦게 올 수도 있고요. 또한 직접 구해야 되지 않아서 수고스러움은 덜 수 있지만 친절하다든지 아니면은 나 맞지 않는 간병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 마음에 들지 않아 교체를 원한다면 교체도 가능하니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간병인 지원 일당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간병인 지원보험 갱신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년 갱신, 10년 갱신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3년 갱신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보험사에서는 3년 갱신, 10년 갱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간병인 사용 일당인데요. 사용 일당은 간병인 업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직접 간병인을 고용 후 간병인 사용 일수만큼 가입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간병인 비용을 개인이 지급하고 보험사에 영수증을 청구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의 장점은 비갱신형이라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안정적이고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20년 동안 금액은 동일하게 납부를 하고 100세까지 쭉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 대비 인건비 상승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가입한 금액 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개인이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인건비 상승 부분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라는 게 좀 큰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체증형 특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간병보험의 장점은 일당으로 또는 지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죠. 내가 간병받아야 할 10년, 20년 뒤의 인건비들을 꼭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가입 금액의 5% 인상하는 체증형 특약 또는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2배가 되는 특약들이 있으니 가입 시 이를 고려하여 가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 종합병원에서 간호사가 간병이나 입원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상을 좀 받기 어려운 걸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이었어요. 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병원의 플랜 카드나 홍보 자료 등 이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행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이 있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호자나 간병인이 병실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원 인력 등 간호 인력이 입원 환자를 직접 돌보며 24시간 간호 간병을 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미 전문 인력이 돌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 같은데 이 서비스의 자세한 장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개인 간병인 고용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고 간병인을 사용하여 하루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여 하루 10만 원 미만으로 네. 해결할 수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굉장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4시간 환자 케어로 보호자가 상시 있어야 하는 간병에 대한 고충을 덜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인데요. 이를 전문 인력의 의료 서비스로 대체함으로써 육체적 고통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문 간호 인력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간호조무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한결 마음을 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 대소변 가리기, 옷 입기, 위생에 대해서부터 식사 보조, 약 복용까지 손 하나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대상은 중등도와 질병군에 제한 없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외부인 출입 통제로 감염에 대한 위험이 감소하고 전문 인력에게 기본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다만 단점으로는 면회가 제한적이고 1대1 케어가 불가능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 일당,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까지 3가지 안내해드렸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네. 가족 간병으로도 간병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던데 이게 맞는 이야기인가요? 요즘 출시되는 보험에 한해서 어플을 통해서 이제 가족 간병을 해주시는 분들 매칭을 해가지고 간병을 해주시게 되면은 간병비 지원이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이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인 간병보험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또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또 얼마나 유익한 정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인데요. 우리 전상인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준비해 주신 주제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암주유 치료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암주유 치료비는 암 진단 후에 받게 되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등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기존의 암이나 진단비, 수술비 중심으로 보장하던 것과 달리 주요 치료를 받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혹시 여러분 한국인의 암 발병률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 치료비가 정말 만만치 않다는 건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보험으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까지 속 시원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암 치료는 어떤 방식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암 치료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현재 치료의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치료 방법은 크게 외과적 수술과 항암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폐암이 발견되면 암이 위치한 폐의 일부나 한쪽 폐 전체를 절제하거나 유방암의 경우 유방 전체를 절제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위암 역시 진행 정도에 따라 위의 3분의 1 이상을 절제하는 등 외과적 치료가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방식은 암세포를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법이지만 수술 후 후유증과 기능 저하로 인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가 필수적으로 병행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제를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순환시키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공격을 하기 때문에 탈모, 구토, 식욕부진 등 부작용이 동반되며 이는 환자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증가시켰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치료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아 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7%의 암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67%나 되는 분들이 치료를 포기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수치의 분들이 포기한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를 좀 포기하게 될까요? 우리 전문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치료 과정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암 수술 후에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저하되는 데 두려움이 크고 이후 항암 치료까지 병행하게 되면 극심한 부작용으로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치료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 치료를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치료는 2년, 3년, 4년까지 지속되기도 합니다.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통증과 피로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암에 걸렸을 때에는 일을 못하게 되는 리스크도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 의지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도 치료 포기 중에 중요한 요인인데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비급여 항목이 많거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의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적치료제나 면역항암제 같은 최신 치료법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기존 치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는 크게 1세대 화학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 3세대 면역항암제로 발전해 왔는데요. 먼저 1세대부터 설명을 드리면 항암항암제 같은 경우는 암세포와 정상세포를 모두 공격하는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은 암이 빠르게 확산되는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이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탈모, 구토, 피로감, 골수 억제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암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여러 종류의 암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세대 표적항암제인데요. 1세대 화학항암제의 단점을 개선한 방법으로 정상세포 공격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치료법은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이를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을 차단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를 통해 부작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치료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적합한 약물을 선택해야 하므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암에서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으며 약제 내성이 생겨 치료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3세대 면역항암제인데요. 기존의 항암제가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과 달리 인체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자연스럽게 공격하도록 유도합니다. 면역항암제는 내가 가진 면역체계를 활용하여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광범위하고 장기간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평소 우리 몸은 면역체계를 통해 암세포를 제거하고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데요. 암세포는 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이러한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능을 차단하거나 면역세포의 적용을 강화하여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면역항암제에는 면역관문 억제제와 면역세포치료제가 있습니다. 먼저 면역관문 억제제를 설명드리면 T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T세포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담당하는 중요한 세포 중의 하나입니다. 암세포는 PD-L1이라는 면역 회피 물질을 가지고 있어 T세포를 속이고 공격을 피할 수 있는데요. 면역관문 억제제는 T세포 표면에 있는 PD-1과 결합하여 PD-L1의 결합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T세포가 암세포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반면 면역세포 치료제는 체내의 면역세포를 채집하여 강화하거나 유전공학적으로 변형시켜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카치 치료가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 효과를 보이며 특히 흑색종, 폐암, 유방암, 간암, 림프종, 신세포암, 방광암 등에 사용됩니다. 효과는 암세포의 면역 회피 물질 발현 비율과 암세포의 돌연변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항암제는 기존의 항암 치료제에서 발생했던 구역,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면역체계의 활성화에 따른 자가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호르몬 장애, 피부 장애, 염증성 감염 등이 있습니다. 네. 와, 암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치료법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치료법들이 또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중입자 치료와 양성자 치료가 있는데요. 먼저 최신 방사선 치료의 방법으로 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이 치료법들은 기존의 X선 방사선 치료와는 다른 기존 방식으로 암세포에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중입자 치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중입자를 이용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중입자 치료는 MRI와 유사한 기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방사선이 암세포에 집중적으로 전달되어 암을 죽이는 방식입니다.
중입자선은 물질을 깊게 투과하면서도 암 조직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정상세포에게 미치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방사선 치료보다 암세포를 더 정밀하게 타겟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료 과정은 짧고 효율적으로 한 번의 치료에 약 2분 정도만 방사선을 쬐고 10회 정도의 치료로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입자 치료는 재발암이나 신부암, 그리고 복잡한 형태의 암에 우수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성자 치료 설명드리자면 양성자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법으로 방법은 중입자 치료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세포에 집중적인 방사선 에너지를 전달해서 마찬가지로 정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치료는 특히 머리와 목, 두뇌와 같은 민감한 부위의 암 치료에 효과적이며 소아암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의 정확도가 높아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암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만큼 지금 소개해 주신 치료법들은 좀 고가의 치료법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러한 치료법들은 혁신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비용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들어 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암치료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는데요. 과거 20년을 돌아보았을 때 암치료 기술은 상상 이상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20년 후에는 표적항암 치료와 중입자 치료, 면역항암 치료와 같은 치료법들이 더욱 정교해지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기술과 발전과 함께 치료 비용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발전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혁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확실히 이 암치료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암 치료를 하게 되면 실제로 가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너무나 좋은 질문인데요. 암 진단을 받으면 초기 치료비만 해도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종류에 따라 치료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중입자 치료와 같은 고가의 최신 치료법을 받게 되면 치료비가 1억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입자 치료는 기술적으로 고급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암 치료만 하더라도 한 번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길어지거나 더 복잡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치료나 최신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보다 더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실손보험은 입원비 및 일부 치료비를 보장하지만 고액의 비급여 치료나 최신 치료의 방법에 대한 보장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치료비는 환자나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암 치료를 위한 추가적인 암치료 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실손보험만 믿고 있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암 치료비 보험도 꼭 준비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무조건 암보험을 가입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입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입 전에 체크할 부분이 있고요. 암보험은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지만 먼저 가입 전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면책기간 동안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고 감액기간 동안에는 일부 보험금이 제한 지급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갱신형 상품과 비갱신형 상품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갱신형 상품은 초기에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 상품은 가입 당시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보장 범위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암뿐만 아니라 소외감, 유사암, 고해감까지 모두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수준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험료인지 장기간 유지 가능한 상품인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암은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으며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암보험을 통해 치료비에 대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가입 전에 본인의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통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암보험 준비하실 때 여러분이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라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암 주요 치료비 보험 구성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암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신 치료법이나 고급 치료 장비를 사용할 경우 치료비는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실손보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에 필요한 고액의 비급여 치료나 최신 치료법에 대한 보장은 실손보험에서 충분히 커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암 치료에 대한 보험 가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 가입 시에는 면책 기간, 갱신 여부,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중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조금이나마 암 치료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나 건강을 챙기시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제대로 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이 간병보험뿐만 아니라 암 주요 치료비 보험까지 이제 정말 확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마지막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주제는 노후연금 보험입니다. 우리 편도진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1월 31일자로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올해 30살인 95년생이요. 월급 300만 원이 일대 만 65세에 도달해서 받을 국민연금의 예상액이 월 8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의 한 60%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죠.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국민연금 비용이 조금 모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해봐야 노후 준비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노후와 연금 준비를 탄탄하게 도와주실 편도진 전문가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편도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노후와 연금 준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MC님은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앞선 기사를 보고 좀 마음이 답답해졌던 게 노후 준비 든든히 해야 한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해야 하는지 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는 아직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 어렵게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지금부터 그 틀을 잡아드릴게요. 조금 전에 뉴스를 토대로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요. 월 300만 원을 버는 30세의 친구가 2060년에 현재의 물가로 월 80만 2천 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셨습니다. 노후에 저희가 월 80만 원으로 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보다 정말 확 긴축 재정을 하지 않는 이상 월 80만 원으로는 좀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굉장히 빠듯한 노후 생활이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노후 생활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정도의 월 생활비가 있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인지, 이거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의 원하는 삶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는 개인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 과정에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따라 노후에 필요한 월 생활비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고 그 기준이 되는 목표 금액에 따라 연금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한 달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 목표일지 월 400만 원이 목표일지 우선 현재의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아마 더 편하실 거예요. 뉴스에서 언급된 월 300만 원을 버는 30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2060년에 받는 월 연금액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 2천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월 생활비 3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 이미 국민연금으로 80만 원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머지 220만 원만 채우면 목표 금액인 3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채워야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연금의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연금의 구조를 알기 전에 우선 본인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옆에 있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알 수 있습니다. 누르시고 나면 노령 예상 연금액 조회라고 있는데 누르신 후 본인 인증을 하시면 바로 예상 연금액이 조회가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연금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연금은요,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연금에서 4층 주택연금은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만 이 주택연금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신데 4층 구조를 제외하고 3층 구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1층은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죠. 2층은 퇴직연금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월 300만 원 중 1층에서 8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20만 원이 남죠.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에서 220만 원만 채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내가 목표하는 금액에서 국민연금의 월 예상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나머지 금액들을 좀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말씀해주신 여러 층 중에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은요, 많은 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놔둬야 하는데 퇴직하고 나서 이걸 깨서 여행을 가시거나 뭐 주변에 선물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퇴직연금을 다 써버리시면 어떡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을 자연스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보통은 퇴직연금을 퇴사하면서 다들 깨서 쓰시더라고요. 안 깨려고 해도 꼭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죠. 사실 뭔가를 준비할 때는 항상 남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하려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퇴직할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2층 퇴직연금은 혹시 모를 일을 위한 대비용으로 두신 상태에서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3층 구조를 봤을 때 1층만으로는 부족하고 2층이 없다고 생각하면 3층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3층을 더 든든하게 준비해두면 멋진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탄탄한 노후 준비가 가능할까라는 걸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하실 거고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전략이 달라지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연금 준비할 때 제일 걱정인 부분이요. 바로 세금 공제 부분입니다.
저도 사실 이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머리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금 공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금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세금 공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연말정산할 때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인연금은 크게 세제 적격 상품과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제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둘 다 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 상품이에요. 다만 과세 혜택을 주는 방식이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받아요. 아니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래요. 이 차이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이요? 연금 받을 때 원래 과세인가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연 1,5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으시면 종합소득세를 내시거나 16.5% 분리과세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정도 과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500만 원은 월 약 125만 원 정도입니다. 자, 비과세 혜택과 세금 공제 부분을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연금 받기 전에 세금 공제를 받을래요? 아니면 연금 받고 난 후부터 세금을 내지 않을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설명이므로 정확한 용어는 아닐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그렇군요. 저도 좀 복잡해지기 전에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 받기 전과 후로 세금 공제 시기가 다르다라고 좀 이해하면 쉽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잘 이해해 주셨네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연금 받기 전에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상품은 바로 연금저축 상품입니다. 연금저축 땡땡이라고 하는 상품들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 펀드, 연금저축 보험,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세액공제는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금 받기 전에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까지가 매년 세제 적격 상품이었고요. 세제 비적격 상품은 연금을 납부할 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해주진 않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품으로는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IRP 상품과 연금저축 상품을 포함해 최대 연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겠는데요. 계산해보면 월 75만 원씩인 거죠.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 분들이 나 세액공제 받아서 최대 148만 원까지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럼 세금을 돌려받는 거니까 최대로 납부하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연말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을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야 해서 환급받는 게 많다면 9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최대한 환급받는 게 좋겠지만 만약 내가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아서 최종적으로 낼 세액이 없거나 오히려 나라에서 환급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로 가입한다고 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없다면 더 없어서 더 얹어서 주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 세액공제의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할지 또 금액을 얼마를 낼지는 그 상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여러분의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종합소득신고서에 결정 세액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세금 부분으로 들어오니까요. 확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요.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일신압과 적립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을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부하셨다면 그 납부 금액은 최대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고 그 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합니다. 적립식으로 납입하신다면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최소 5년 이상 납입하셔야 하고 똑같이 납입 기간을 포함해 총 10년 이상 유지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면서 이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과세 혜택이라는 것이 실제로 노후 생활에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걸까요? 네, 노후에는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액이 높은 분들에게는 비과세 혜택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월 125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온다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즉 노후에 월세 수익이나 다른 경로에서 수익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과연 연금을 받을 때만 붙을까요? 원금을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연금저축의 경우 수익금에 대해 추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의 경우 수익금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은 특히 금액이 클 경우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는 아무리 들어도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제 적격이든 비적격이든 어떤 것이 더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세제 적격 연금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이 필요 없거나 노후에 연금 인출 시 세금 이슈를 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세제 비적격 연금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세금과 노후 준비가 엄청나게 관련이 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세금 전략과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게 맞습니다. 너무 어려우시면 이렇게 간단히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년 세액 공제를 받고 싶고 연금 목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세제 적격 상품 준비. 단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하겠죠? 나중에 세금을 아끼고 싶고 연금 목표 금액이 크다면 세제 비적격 상품 준비. 그리고 10년 유지 후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명확하게 A 대 B라고 딱 정해주시니까 좀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덕분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춰 재정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편도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